시어머니만 나가시면 여기를 완전히 뜯어고칠 거예요. 며느리 서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의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남편 정도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할머니, 이건 제 거예요. 손자 하준이가 거실 장롱에 형광 핑크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것도요. 손녀 가은이는 골동품 찻잔 세트에 노란 스티커를 붙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국자에서 미역국 국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솔직히 이 집은 너무 구식이잖아요. 서린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북카페로 바꾸면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아버지는 제국을 지었는데 엄마는 평생 국만 끓였으니까. 아들 준호가 웃으며 거들었죠. 거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안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제가 만져온 가장 단단한 물건이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3달 전이었습니다. 남편 정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때였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그의 침대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밤을 지새웠죠. 여보, 정도가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편히 쉬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슉슉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손이었어요.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회사 대강당에서 사흘간 치러졌죠. 조문객이 10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업계의 거목, 맨손으로 일군 사람, 주식시장의 전설, 근조와 앞마다 붙은 문구들이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2층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도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녀가 침대 모서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어요. 1인실이고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아, 그리고 서린이 일어서며 덧붙였죠. 어머니 방은 내일부터 1층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2층은 저희가 써야 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45년간 모은 옷까지, 사진첩, 책 몇 권. 손수레에 실으니 2번이면 충분한 분량이었죠. 할머니, 이 옷장은 제가 쓸 거예요. 가은이가 제 방에 들어와 형광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 거울도요.
그래, 써라. 저는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은 지하로 가는 계단 옆에 있었어요. 창문도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벽을 쓸어봤어요.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그때 벽장 안쪽 마루가 살짝 들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저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마루 틈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갈색 가죽 폴더를 꺼냈어요. 15해 전 제가 직접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전당포 영수증, 은행 입금 증명서, 손글씨 문서 뭉치, 그리고 가장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죠. 윤혜진, 저는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바스러졌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애초에 낄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귀를 기울였죠. 물소리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대충 얼마나 돼?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회사 지분하고 이 집, 여의도 건물 2채, 예금까지. 설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500억은 넘을걸? 휘파람 소리가 났죠. 할머니한텐 뭐 주기로 했대?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법으로는 배우자 몫이 있긴 한데. 준호가 웃었어요.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야지. 어차피 엄마는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평생 집에서 국이나 끓이셨는데 뭘 아시겠어요. 설인이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았습니다. 물기가 앞치마에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9월 제가 60살이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남편 정도가 매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냥 일이 조금 꼬였소. 얼마나 꼬인 건데? 정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소.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큰 거래처가 계약을 끊었소. 운영자금이 바닥났어. 은행에서도 더는 안 빌려준다고 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상장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겠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0억. 아니,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정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장 구할 방법이 없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과 그 대화를 나눈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옷가락지 하나, 진주 목걸이 하나, 금팔찌 2개. 이걸로 얼마나 나올까? 저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당포는 신당동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것들 값을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이 보석들을 하나하나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가락지가 순도가 좋네요. 목걸이도 괜찮고.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부에서 3억 5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요즘 시세가 그래요. 급하시면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전당포를 나온 직후였습니다. 손에는 3억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보낼 수 있나요? 보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게요. 익명 송금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만.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 회사에 보내려고요. 남편이 모르게요. 그리고 제 계좌에 든 7억도 같이 보내주세요.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돈과 제 평생 모은 돈을 합한 금액이었죠.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10억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받는 사람은 도원테크 운영 계좌, 보낸 사람 이름은 비워뒀습니다. 은행에서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저는 핸드백을 꼭 쥐었어요. 안에는 전당포 영수증과 송금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정도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소. 무슨 일인데? 회사 계좌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소. 10억 5천.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소.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누가 보냈든 고마운 일이잖아. 그래도 이상하지 않소?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일단 써. 정도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혹시 당신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사나 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주방 테이블을 제 작업실로 삼았어요. 정도가 잠든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혼자 서류를 만들었죠.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에서 주식시장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주식상장 기업들의 목록, 주식 가격 변동표,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기.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회사 가치는 얼마로 매겨야 하지? 주식을 몇 개나 발행해야 할까? 언제 팔고 얼마 동안 묶어둬야 하지? 밤마다 계산하고 표를 만들고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10년 10월 중순이었죠. 주방 테이블 위에는 200장이 넘는 종이가 쌓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채운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도원테크 주식 상장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윤혜진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서를 다 완성한 날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새벽 3시. 정도가 잠결에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아직도 안 자오? 거의 다 끝났어.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상장할 수 있을 거야. 정도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당신이 만든 거요? 응. 예전 회사에서 배운 걸 썼어. 대단하오, 여보. 정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걸로 정말 될 것 같소? 그럼 이사회에 가져가 봐. 아마 통과될 거야. 정도는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소,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괜찮아. 당신 회사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니까 제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말이었습니다. 정도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됐소? 이사회에서 통과됐소.
그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당신 계획서 덕분이요. 그래, 다행이다. 사장님이 칭찬을 엄청 하셨소. 이 전략을 누가 짰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정도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했소. 응? 미안하오, 여보. 그런데 당신 이름을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을 집에서 주부가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정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오.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그때 다 말할 테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복사본 한 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죽 폴더에 넣고 벽장 깊숙이 숨겼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해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2011년 1월 석 달이 지나서 도원테크는 드디어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주식 가격이 치솟았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고 TV에도 나왔죠. 맨손으로 일군 기적. 박정도 사장의 탁월한 전략. 모든 공로는 남편 혼자 차지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현판이 걸렸어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룬 성공. 저는 그 현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혼자라고? 정말 혼자였을까? 설거지를 끝낸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죽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전당포 영수증 2010년 9월 12일 옷가락지 진주 목걸이금 팔찌 처분. 은행 입금 증명서 다른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10억 5천 입금. 손글씨 문서 초안 200장. 회사 주식 상장 계획서. 서명 윤혜진. 그리고 마지막 봉투. 저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외출복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 하나. 어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어요. 저는 핸드백을 꼭 안았습니다. 안에는 갈색 가죽 폴더가 들어 있었죠. 한도윤 법률사무소. 택시가 빌딩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려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창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도윤 변호사 사무실은 여의도 빌딩 27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그림이 걸린 벽. 윤혜진 여사님이시죠? 젊은 비서가 저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한도윤 변호사는 55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저는 가죽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도윤이 폴더를 펼쳤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전당포 영수증, 은행 입금 내역, 손글씨 문서. 이게 전부 여사님이 직접? 네. 15해 전 일입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5해 전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한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지식재산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한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제가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고 박정도 사장님께서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도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여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겉봉에는 정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것이요. 평생 미안했소. 당신이 몇 날 며칠 밤 주방에서 만든 계획서, 당신이 어머니 유산을 팔아보낸 돈, 그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한 것처럼 꾸몄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소.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이유였소.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겠지만 마지막만은 바로잡고 싶소. 한 변호사에게 모든 걸 부탁했소. 당신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여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은 마지막 1년 동안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장도, 증거 수집도, 법적 절차도. 그랬군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저를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던 이유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여사님,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도윤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한도윤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여사님, 제가 고 사장님께 받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가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죠. 공개일은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뒤요? 네. 그때까지 가족들의 언행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도윤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소형 녹음기입니다.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작은 검은 기계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녹음이 돼요? 네. 일주일 정도는 작동합니다. 나중에 회수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한도윤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언장에 들어있는 특별 조항입니다. 그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말 한마디당 1억 원씩 상속액에서 차감한다. 뭐라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쓰신 조항입니다. 한도윤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어머니인 여사님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말들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려면 녹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반짝였죠. 저는 핸드백을 꼭 안고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거실에 서린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잠깐 볼일 봤어. 무슨 일인데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서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내일인데 왜 말해야 해? 준호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요양원 자리 나왔대요. 서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가능하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난 안 갈 거야.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45년을 산 집이야. 하지만 아버님 명의잖아요.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어머님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언장 공개일까지 기다려봐. 그때 가서 결정하자.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주시겠어요? 회사 일도 모르시는 분이. 저는 핸드백을 꼭 쥐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유언장에 뭐가 있다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내외와 손주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냄비 불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가 이상해. 요즘 뭔가 달라. 하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 가은이가 맞장구 쳤어요. 어차피 유언장에 뭐가 있겠어. 서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생 집에서 빨래하고 밥만 하신 분이 뭘 받으시겠어. 그래도 배우자 몫은 있잖아. 준호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얼마 안 돼. 한 10%? 그것도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지.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살짝 숨겨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서린이 부엌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곧 돼. 저는 다시 냄비로 돌아왔어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듣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가은이가 말했어요. 거기 시설 좋대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하준이가 웃으며 거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저는 밥을 먹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진 않아. 너희가 있잖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갔습니다. 화분 뒤에 숨긴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구나. 저는 두 번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주방 찬장 뒤에 숨겼죠. 세 번째는 복도 화장 선반에 놓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만 견디면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주방에서 계란을 프라이팬에 굽고 있는데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짐 싸세요. 무슨 소리야? 2층 안방 비워야 한다니까요. 설인이 팔짱을 꼈어요. 오늘 중으로 1층으로 옮겨주세요. 내가 왜? 어머니 방은 이제 하준이 방이에요. 하준이도 이제 대학생인데 넓은 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 옮길게. 오후까지 다 옮겨야 해요. 오늘 저녁에 인테리어 업체 온대요. 설인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계란을 접시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전 내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책, 사진첩. 45년의 세월이 몇 개의 상자에 담겼어요. 준호가 들어와 상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1층으로 옮겨드릴게요. 고맙다. 어머니.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나중에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저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작은 방. 창문도 없고 벽도 차가웠어요. 여기서 일주일만 견디면 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왔어요. 2층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45년 동안 살았던 방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곧 끝나.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하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안 드세요? 배 안 고파. 할머니. 하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양원 가시면 진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찾아올 생각이 진짜 있니? 네.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니? 하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찾아뵐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하준이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뒤 작게 웃었어요. 거짓말쟁이.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금요일이래.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설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지분 60%는 내 거고 나머지는 나눠 가지겠지. 할머니는? 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야 뭐. 법으로 정해진 것만 주면 되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평생 집에서 놀기만 하셨잖아요. 설인이 낄낄거렸어요. 화분 뒤에 숨긴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닷새. 조금만 더. 창문 없는 방은 답답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유언장 공개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사님, 한도윤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기 회수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2층에 있는 것 같았죠. 화분 뒤에 숨긴 녹음기를 꺼냈어요. 주방 찬장 뒤의 것도, 복도 화장대 선반의 것도, 3개 모두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구나. 저는 녹음기들을 핸드백에 넣고 외출복을 챙겨 입었어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한도윤 변호사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사님, 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핸드백에서 녹음기들을 꺼냈죠. 여기 있어요. 한도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녹음기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생 집에서 국이나 끓이셨는데 뭘 아시겠어요?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할머니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친구들도 많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손주들의 대화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가 표를 가리켰어요. 어머님을 비하한 발언이 총 43개입니다. 43개요? 네. 한 건당 1억 원씩 감액하면 43억 원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준호가 받을 상속액은 크게 줄어들겠죠. 한도윤이 안경을 고쳐 썼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도윤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마지막 1년 동안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진에게 돌려줄 것들. 이게 뭐예요? 사장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목록입니다. 한도윤이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째, 2010년 당시 여사님께서 매각하신 어머님 유산의 가치. 그가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당시 10억 5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로는 30억 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8억 원이죠. 둘째, 윤혜진 명의로 작성된 상장 전략의 지식재산권. 한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전략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면 로열티가 약 200억 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0억이요? 네. 그리고 셋째, 한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공동 설립자 지위 회복입니다. 공동 설립자요? 여사님께서 자본과 전략을 제공하셨으니 법적으로 공동 설립자에 해당합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사장님께서 이미 신탁 문서에 여사님 이름을 올려두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설립자 박정도, 윤혜진. 언제 이런 걸? 작년 가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평생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사님께 죄송하다고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 여사님,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금요일 유언장 공개일에 이 모든 게 발표됩니다. 준호는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도윤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호 인력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당일에 여사님을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곧 끝나.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또 어디 갔다 와요?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산책했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서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없어. 그럼 뭐하러 나가시는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왜? 금요일에 유언장 공개된다고 했죠? 그래. 준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주실 것 같아서 그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솔직히 어머니는 회사 일에 전혀 기여하신 게 없잖아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다 알아요. 아버지가 혼자 회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틀만 더 참자. 금요일에 보자. 금요일에 유언장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준호와 서린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해. 왜 저렇게 자신 있으실까? 글쎄요. 유언장에 뭐가 있겠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는 한도윤 변호사가 준 명함과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동 설립자 박정도, 윤혜진.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사 지분, 집, 건물, 예금 다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얼마 안 가겠지? 하준이가 물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만 가시겠지. 한 10%?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가은이가 낄낄거렸어요. 평생 집에만 계셨는데.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물을 닦았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긴 해요. 서린이 말했어요. 자꾸 어디 나가시고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고. 뭘 준비하시겠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어요. 금요일. 이틀만 더 견디면 돼. 창문 없는 작은 방은 답답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유언장 공개 하루 전. 그리고 모레면 진실이 드러나는 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 하루 전이었죠. 저는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이 없어서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침 6시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다 일어났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 내외와 손주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서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확정 통보서예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짐 싸서 나가셔야 해요. 뭐? 내일 유언장 공개되면 어차피 나가셔야 하잖아요. 준호가 팔짱을 꼈어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 실버타운 입소 확정서. 입소자 윤혜진. 입소일 2025년 10월 30일 오후 2시. 이걸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어머님 동의 없어도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난 안 가.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어머님 집이 아니라니까요.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명의였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준호 씨 집이에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준호, 서린, 하준, 가은. 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내일 유언장 보고 나서 결정하자. 뭘 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주시겠어요? 회사 일도 모르시고 평생 집에서 빨래나 하신 분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내일 보면 알 거야. 저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어.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유언장에 뭐가 있다고 저러시는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원래 저러셨어? 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이상하셔.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하루만 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요양원에서 쓰실 옷이에요. 그녀가 쇼핑백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편한 옷으로 샀어요. 저는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싸구려 트레이닝복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원에선 이런 옷 입어야 해요. 편하잖아요. 난 이런 옷 안 입어. 어머님, 서린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제 현실 좀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은 이제 여기 살 수 없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꾸미고 싶다고요. 서린이 일어서서 방을 둘러봤어요. 이 방도 창고로 쓸 거예요. 어차피 안 쓰는 방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어요. 오후 2시까지 짐 싸세요. 차 불러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바라봤어요. 싸구려 트레이닝복. 이게 제 남은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내일만 되면.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 요양원에 가라고 해요. 뭐라고요? 강제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사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일 유언장 공개일인데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어떡하죠?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괜찮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내일이면 어차피 다 드러날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곧 끝나.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서린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점심을 하세요? 먹어야 하잖아. 요양원 가시면 거기서 주는데. 서린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어머님 요리도 별로예요. 저는 늘 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설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을 삼켰어요. 조금만 더 참자. 오후 1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설인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한도윤 변호사입니다. 윤혜진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도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죠. 누구세요?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고 박정도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 한도윤입니다. 한도윤이 명함을 건넸어요. 윤혜진 여사님과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유언장 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설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요양원 가시기로 했다고요. 그건 여사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조치입니다.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한도윤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 임시 보호 명령서입니다. 그가 준호에게 건넸어요. 윤혜진 여사님은 내일 유언장 공개 전까지 어떤 강제 이주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준호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일 유언장 공개일에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여사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유언장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거예요? 한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내일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오늘 밤은 제가 준비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1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갈색 가죽 폴더, 모든 걸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준호와 설인이 현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보자.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저는 한도윤을 따라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문이 닫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도윤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산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괜찮아요.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이 준비한 곳은 조용한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깨끗한 침대와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여사님,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유언장 공개는 10시입니다. 알겠어요. 편히 쉬십시오. 한도윤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가죽 폴더를 꺼냈어요. 15해 동안 품어온 진실. 내일이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창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긴 어둠이 끝나고 진실이 빛을 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호텔 방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이구나. 손을 꼭 쥐었어요. 7시에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 수 있어. 8시 정각. 노크 소리가 났어요. 여사님, 한도윤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역시 정장 차림이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타십시오. 차에 탔습니다. 한도윤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되십니까? 조금요. 괜찮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죠. 여사님, 한도윤이 말했어요. 오늘 회의실에 누가 올지 알고 계십니까? 준혼의 가족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진도 몇 분 참석합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유언장은 공개적으로 낭독됩니다. 녹음도 됩니다. 처음에는 아드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진행될 겁니다. 한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하지만 2번째 봉투부터가 중요합니다. 2번째 봉투요? 네. 거기에 특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한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비방 발언 감액 조항과 녹취록 증거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그 녹음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는 여의도 빌딩 앞에 섰습니다. 도원테크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27층 건물. 정도가 평생 일군 회사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설인, 하준, 가은, 그리고 회사 이사 3명. 모두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한도윤이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준호 맞은편이었어요. 어머니, 어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었어. 안전한 곳이요? 설인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뭐 해칠 것처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봉투 4개가 놓여 있었어요. 고 박정도 사장님의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이 첫 번째 봉투를 들었어요. 먼저 재산 목록입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원테크 지분 60%, 서울 강남구 대저택 1채, 여의도 빌딩 2채, 예금 80억 원.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총 재산 가치는 약 520억 원입니다. 520억? 설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한도윤이 2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첫 번째 상속인은 장남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회사 지분 60%를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예.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요,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도윤이 두 번째 봉투를 들었습니다. 특별 조항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고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발언을 한 경우 한 건당 1억 원씩 상속액에서 차감한다. 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인 윤혜진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한도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장례 이후 약 보름간 집안에서 나눈 대화들입니다. 한도윤이 키를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집에서 국이나 끓이셨는데 뭘 아시겠어요? 서린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할머니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손주들의 대화까지.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집안에 설치된 녹음기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요? 돌아가신 사장님의 지시였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유언장 작성 시점에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한도윤이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평생 집에만 계셨는데. 법으로는 배우자 몫이 있긴 한데 뭘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긴 해요.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고. 뭘 준비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하나하나 재생될 때마다 준호와 서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마지막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국을 지었는데 엄마는 평생 국만 끓였으니까. 준호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장례식 날 한 말이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한도윤이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가 표를 가리켰어요. 윤혜진 여사를 비하한 발언, 총 43건.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비방 발언 43건. 감액액 43억. 원준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3억이요? 네. 따라서 박준호 씨가 받으실 회사 지분 가치에서 43억 원이 차감됩니다. 한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원래 지분 가치는 312억 원이었습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여기서 43억을 빼면 269억 원입니다.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한 말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인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한도윤이 세 번째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속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한도윤을 봤어요. 두 번째 상속인은 한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배우자 윤혜진 여사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요? 네. 얼마를요? 한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2010년 당시 여사님께서 매각하신 유산의 현재 가치. 그가 읽어 내려갔어요. 이자 포함 32억 원. 둘째, 강남 대저택. 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이요? 그 집을 어머님한테 준다고요? 네. 고 사장님의 명확한 지시입니다.
한도윤이 다음 항목을 읽었어요. 셋째, 여의도 빌딩 일체. 빌딩까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넷째, 예금 40억 원. 회의실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네 번째 봉투를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준호와 설인이 창백한 얼굴로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데요? 한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혜진 여사 명의로 작성된 상장 전략의 지식재산권. 네.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도윤이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쓴 200장의 계획서. 맨 마지막 장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혜진. 화면에 떠 있는 문서를 모두가 바라봤습니다. 200장의 손글씨 계획서. 마지막 장의 서명, 윤혜진. 준호가 일어나 화면에 다가갔어요. 이게 뭐예요? 2010년 9월 윤혜진 여사께서 직접 작성하신 상장 전략서입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도원테크가 위기에서 살아난 건 이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설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한도윤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고 사장님께서 남기신 증언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1년 전 촬영된 영상이었죠. 나는 오늘 진실을 고백합니다. 정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2010년 회사가 무너지려 할 때 나를 살린 건 내 아내 윤혜진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는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보석을 팔았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었죠. 그 돈을 익명으로 회사에 보냈습니다. 내가 모르게. 설인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밤마다 주방에서 상장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200장의 계획서, 시장 분석, 주식 발행 계획, 투자자 유치 방법. 그걸 내가 가져다가 내 이름으로 이사회에 냈습니다. 정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자 일궈냈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내가 만든 지도 위를 내가 걸었을 뿐입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한도윤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은행 송금 내역입니다. 그가 화면에 띄웠어요. 2010년 9월 13일 익명 계좌로 10억 5천만 원 입금. 그리고 이건 전당포 영수증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타났어요. 같은 날짜, 윤혜진 여사 명의로 보석 매각. 이건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한도윤이 계속 서류를 펼쳤어요. 상장 전략서의 필체가 윤혜진 여사의 것과 일치합니다. 준호가 의자를 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질적 설계자는 윤혜진 여사님이셨습니다. 한도윤이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이 전략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상장 성공으로 인한 수익 2,800억 원. 지식재산권 로열티 7% 196억 원. 200억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는 196억 원입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이 금액이 윤혜진 여사께 지급됩니다. 설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공동 설립자 지위 회복 문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도원테크 공동 설립자 박정도 윤혜진.
자본과 전략을 제공하신 윤혜진 여사는 법적으로 공동 설립자에 해당합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고 사장님께서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속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사장님께서 윤혜진 여사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한도윤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것이오. 평생 미안했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팔았던 어머니 유산, 당신이 밤새 만들었던 계획서, 그 모든 걸 내가 가로챘소. 사람들 앞에서 혼자 읽어냈다고 거짓말했소.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소. 아내한테 도움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소.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깨달았소. 내 자존심이 당신의 인생을 지웠다는 걸. 당신은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똑똑한 여자였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소.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당신을 집에서 국만 끓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되돌려주고 싶소. 당신 이름을, 당신 가치를, 당신 인생을. 늦었지만 이것만은 바로잡고 싶었소. 혜진아,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평생 사랑했소. 한도윤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눈물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최종 정리 화면을 띄웠습니다. 윤혜진 여사 상속 내역. 현금 및 자산 48억 원. 강남 대저택 80억 원. 여의도 빌딩 120억 원. 지식재산권 로열티 196억 원. 총액 444억 원. 박준호 씨 상속 내역. 회사 지분 312억 원. 비방 발언 감액 마이너스 43억 원. 최종 금액 269억 원. 준호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고 사장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한도윤이 문서를 읽었어요. 아들 준호에게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경영권도 재검토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준호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48년을 키운 아들.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 미안해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설인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승리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정의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한도윤이 서류를 건넸어요.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윤혜진.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서명을 마쳤어요. 끝났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나요? 가족을. 회의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울고 있었고 손주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어요. 쉼평 남짓한 공간. 통유리 창문 너머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아침마다 그 창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막내. 혼잣말이었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받고 집을 정리했죠. 강남 대저택은 그대로 뒀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여의도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어요. 부산으로 내려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바다가 보이는 이 집을 샀습니다. 거실에는 가구가 별로 없었어요.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 책장 하나.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도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우리.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아직도 가끔 그가 그리웠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사님, 한도윤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달 로열티 입금 확인하셨습니까? 네, 봤어요. 그리고 재단 설립건은 다음 주면 완료됩니다. 재단. 저는 석 달 전에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윤혜진 학술법률 지원 재단. 이름 없이 기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곳. 장학금도 주고 법률 지원도 하고.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충분했고 건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 아이를 아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할아버지 손을 잡은 손주. 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혼자 걷는 게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어요.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상자를 들어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박가은. 손녀였어요. 1년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잘 지내세요? 1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께 너무 못됐던 게 계속 생각나요. 형광 스티커 붙이고 할머니 무시하고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목도리 만들어 봤어요.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은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따뜻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가은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손녀였어요. 들어와.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목도리 받으셨어요? 응, 고마워. 잘 어울리세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가은이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우습게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유언장 공개되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모든 걸 하셨다는 게. 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희한테 돌아와 주세요. 저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가족이 돌아오길 원했죠. 하지만 지금은 가은아, 네 할머니,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그럼 서울로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난 여기서 살 거야. 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다 사과했고, 알아. 내 마음도 알아. 저는 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할머니, 너희랑 함께 있으면 계속 그때가 생각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형광 스티커, 요양원 서류, 나를 비웃던 말들. 할머니, 그건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가은이가 울먹였어요. 그럼 할머니는 계속 혼자 사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가끔 전화해도 돼요? 그래, 전화해.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나가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이겼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았어. 정의도 구현했어. 444억 원. 공동 설립자 지위. 사회적 명예.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가은이가 만들어준 목도리. 서툴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손녀. 전화로만 듣는 목소리. 그게 제 가족의 전부가 되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승리했어.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긴 후에 남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끝없는 고독.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죠.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외로움이었어요. 가족을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지울 수 없었죠. 저는 선택했습니다. 승리를, 그리고 고독을.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냉장고에 가은이가 예전에 그린 낙서가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뭐든지 다 아세요. 어릴 적 가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낙서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대가를 치르며.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시든 장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새싹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혼자서.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